SK증권이 풍산의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기존 6만 7천 원 대비 19% 상향 조정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 실적 개선과 방산 부문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입니다. 이일 종가는 6만 2,500원에 거래됐고요. 계속되는 주가 상승력도 반영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오전 1년 내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평가 가치가 여전히 높다는 증권가 평가에 매도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요. 오전 10시 14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시장에서 종가 대비 5% 내린 9만 7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기업인 유일로보틱스가 SK그룹품에 안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을 기대한 투자자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요, 불확실성을 안고 가면서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세를 앞두고 시장 불안감이 만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표가 발표되면서 몇몇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수출의 호재를 가져가는 기업들과 관세 리스크를 지고 있는 기업들 간의 줄다리기가 팽배한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맞는 전략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이창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바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새벽이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3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관세 전쟁 뚜껑이 열린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 부분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응점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뭐 뚜껑이 열린다는 게 이제 뭐 시작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느 나라들한테는 정말 이게 열받아서 뚜껑 열린다. 대표님의 뚜껑도 열리십니까? 이게 뭐 사실 저는 이 증시에 있어서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어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냥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예측 불가능성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말을 자꾸 바꾸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뚜껑이 열리지 않나. 그러면은 말을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좀 바꾸고 있는지 현재 네. 좀 타임라인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현대차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그래서 자동차 쪽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 현대차 투자 발표되기 전에 이미 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외국인들은 정말 발빠르게 먼저 움직인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실제로 투자가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위대한 기업이다 하면서 막 치켜 세워주면서 당연하겠지만 뭐 좀 하다가 문제 생기는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문제 안 생기게 바로 뭐 제재 같은 거 다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딱 중요한 말을 또 해줬어요. 당연하게도 현대차는 관세 면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또 뭐 예외 없이 전부 다 관세 부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대하고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또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뭐 트럼프의 이제 그 관세를 면제해 준다라는 발표, 그날 당일날에 또 같이 투자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한 번에 슈팅이 쫙 나와줬다가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혜택 볼 줄 알았는데 막상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자국 내에서도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지금 멕시코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멕시코에서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넘기는 미국 자국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GM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물량이 꽤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한 70만 대?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40만 대 정도 이제 뭐 한 100만 대에서 70만 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40만 대 정도가 이제 GM 쪽에서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쪽이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은 일단 미국 기업인 GM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받겠거니와 그렇게 돼서 만약에 생산 기지를 옮기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일자리들을 또 잃게 되는 이런 또 이슈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국 경기가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또 어찌 보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좀 이쪽에서 당연히 이제 뭐 관세를 예외시켜 준다거나 거기서 혜택을 받는 업종들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혜택을 본 만큼 비슷하게 혹은 더 크게 다른 쪽에서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관세라는 것은 기업들이 이제 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강제적으로 뭐 기업들이 가격을 못 올리게 하면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됐건 투자 시장이 이제 위축되거나 아니면 실물 경제가 이제 위축되거나 이러한 이제 방향성을 띠게 될 거라고 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는 지금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설왕설래가 많이 오가고 있는 단계예요.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들다 보니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번 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건대 이렇게 편가르기로 가버리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더라도 미국은 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운이 될 때 미국은 좀 조정이 나오고 또 뭐 우량주의 성격을 띠듯이 우상향을 보여주겠지만 주변국들은 타격이 꽤 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저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배신감도 좀 들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새벽 5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랑 어느 정도의 품목들을 실제로 확정 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확정되면서 바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세가. 네.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우리 시장 딱 증시가 열렸을 때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관망하면서 시장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관망하면서 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저희 한 명의 투자자로서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찌됐건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은 앞으로 육성을 좀 많이 할 만한 업종들이에요. 최소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국이지 견제를 받는 국가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포커스를 맞춰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는 좀 우리나라는 포지션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이 추가적인 급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사실 근데 관세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부분 정도만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완화적인 스탠스로 발표를 하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라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호재가 막상 이제 나오게 되면 세론이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듯이 악재가 막상 나오면 악재도 세론이다 해가지고 악재가 이제 해소됐으니까 오히려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발 매수세로 좀 증시가 반등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일 이후의 흐름은 내일이 돼봐야 아는 게 저는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어찌됐건 증시가 하락한 과정 안에서 나중에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뭐 괜찮은 종목들은
소액으로 일단 매수를 해놓는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증시가 2차 하락을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보여주게 되면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나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서 혹은 조정장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 안에서는 종목 교체를 해주기 용이한 장입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상승하거나 이럴 때는 별로 좋지 못한 종목들은 잘 못 올라가지만 좋은 종목들은 미리 올라가고 또 매번 신고가를 갱신하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기에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별로인 주식, 별로인 업종, 좀 전도유망하지 않다, 혹은 너무 좀 위험한 매매에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좋은 주식으로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니까요. 한번 저는 이번 기회에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기간으로서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 조정에서 우리가 종목 교체라든지 또 어떤 섹터 교체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좀 매수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역시 이제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주식으로 좀 좁혀서 본다라고 하면은 특히 저는 현대차그룹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자. 네, 왜냐하면 현대차그룹이 뭐 관세에 있어서 좀 특혜를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입장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그룹은 트럼프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룹이 될 겁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 정도는 좀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그룹은 어떻죠? 직접적으로 지금 미국에 나서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일본이야 다른 비즈니스를 같이 하니까 자동차 관세도 좀 면제해줘라 이거지만 한국은 직접적으로 지금 현대차그룹이 가서 자동차에 있어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히 자동차만 넘어간 게 아니라 무슨 배터리 쪽도 같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철강도 직접 거기서 제조해가지고 완전 수직 계열화를 그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 에너지도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철강도 만들어서 자동차까지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제 원웨이 구조까지 이제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그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로봇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공장도 이제 자동화 구조로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정말 미국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성과를 보이면서 특혜를 받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기업들도 현대차처럼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잘 못 나간다, 현대차 그룹이 뭐 속된 말로 빌빌하고 있다, 이러면 과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돌릴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트럼프의 이 말의 힘은 결국 현대차가 얼마나 성장하고 잘 나가느냐에 무게가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특혜를 주건 현대차그룹이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뭐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현대차그룹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모두 피해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해서 넘기는 거 피해받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건 미국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만 유난히 피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차는 이제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서 훨씬 더 관세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으로 올라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보다도 현대차 그룹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한국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이래야지 긍정적인데 미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식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을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고 이 이후에는 훨씬 더 파급력 있게 미국 시장을 장악해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꽤나 이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일본 자동차들이 차지하고 있던 포지션들을 미국 시장 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요.
이제 글로벌 자동차 그룹을 놓고 따졌을 때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상징적인 지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기대해 보고 있는 바입니다. 네, 사실에 앞서서도 대표님 언급해 주셨지만 3월 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현대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선들로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의 현대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답안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역시나 트럼프로 인한 그런 헤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관세에 관한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휴전에 관한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차 관세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고 있는데요. 이게 2차 관세라는 게 이전에도 한번 좀 언급이 됐었는데 1차 관세라는 건 직접적으로 그 산업이나 국가에 관세를 이제 매기는 것이지만 2차 관세는 그 국가와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이제 관세를 매기는, 다시 말해서 저쪽이랑 놀지 마. 이런 거거든요. 왕따시키는 전략이에요. 2차 관세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에서 니네 원유 수입하면 너희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할 거니까 러시아랑 거래 트지 마.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깍두기 만들고 왕따 만드는 외교 전략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망에 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 직전 거래일에 이제 유가가 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유가라고 부르는 WTI유뿐만 아니라 브렌트유, 중동의 이제 두바이유 같은 3대 유가가 모두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되고는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막 급등하는 정도까지는 나와주지 않았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목적성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가 왜 이렇게 러시아를 압박할까 좀 고려를 해보면 러시아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많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히토류 광물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 재건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우선권을 이제 달라고 이 우크라이나에 좀 요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사업을 할 때 미국이 우선적으로 가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선권을 달라라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속이 뻔히 보인다라고 좀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경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 다들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나오는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은 더 악화된 경기 지표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시장 심리까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종합주가 지수 이제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리서치라든지 그다음에 외국계 이제 증권사라든지 언론에서도 계속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렇게 되면은 심리까지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 심리가 무너지면서 실물 경제까지도 또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조치들이 나와주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런 조치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정부랑 중앙은행 이 두 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이제 회복시키는 전략을 쓰는데 중앙은행에서 쓰는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풀고 기준금리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해 주고 싶어도 물가가 튈까 봐 우려돼서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접어들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관세도 시작되고 물가가 튈까 봐 우려돼가지고 도저히 이거 금리를 낮추질 못하겠다. 그러면서 3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했죠. 5월 초에 이제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4월 달에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에 따라서 또 동결을 할지 아니면 인하를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은 큰일 났다라는 게 이제 보여야 액션을 취하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조금 더 걱정이 된다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아니라 경기에 포커스가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함부로 강제적으로 막 정책을 펼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트럼프 자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경기 살리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금을 조절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인프라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이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지금 인프라 정책이 가장 핵심인데 인프라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휴전이나 전쟁을 1차적으로 좀 종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서로 불만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인프라 정책은 시행해야 되는데 전쟁이 빨리 마무리가 되질 않고 있네. 자, 압박을 좀 세게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꾸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 보이면 곤란하다. 자꾸 그렇게 미적지근한 반응 보이면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휴전 안 하면 러시아 원유에다가 25% 관세, 2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빨리빨리 지금 전쟁 끝내라는 겁니다. 인프라 사업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압박감에 결국에는 저는 뭐 백기를 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지연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좀 안 좋은 이슈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그럼 어떤 섹터가 이제 두각을 드러내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에는 자동차도 있지만 이런 이슈를 봤을 때 트럼프의 이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 국면으로 가게 되면 재건뿐만 아니라 추후에 인프라 산업이 꽤나 빠르게 이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인프라, 특히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 초반에 왔을 때 뭐 전진건설 로봇이니 뭐 현대건설기계니 각종 이제 대표적인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빠진 상황이에요. 다시 또 이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은 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유가 이제 일시적으로 급등하긴 했었지만 전반적인 기조 자체, 즉 트럼프의 의도에 관해서 파악해 봐야 하는 그런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유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 바로 한번 넘어가서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헤드라인은 환율 쪽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환율도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오늘은 살짝 그래도 이제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좀 환율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1,500원 설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이게 아주 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불가능하지는 않은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일단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사실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뭐 엔달러 환율 이렇듯이 상대 국가와의 통화 가치 간에 그 어찌 보면은 그 우위를 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랑 비교했을 때 환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엔화랑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원화가 얼마냐, 이렇듯 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매기는 게 환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각국 간의 이제 그 통화랑 비교했을 때 달러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요, 떨어지고 있느냐, 이걸 평가할 때 보통 달러 인덱스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제 1월 달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측 불가능성,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증시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진 게 결국에는 주변 국가들의 통화 가치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유럽 대비해서는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아시아권 국가, 특히 한국 같은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전 세계 국가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달러 가치가 전체적으로는 떨어졌는데 한국의 환율은 유독 올랐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어찌 보면은 변동 없이 평이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것도 안 좋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원화 가치가 훨씬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건 또 바꿔 말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요, 결국 이제 외환보유고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요. 그런 관점을 좀 눈여겨봤을 때 앞으로 미국 시장이, 미국의 이제 증시가 한 차례 더 무너진다거나 이번에 이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혹은 증시 침체가 한 차례 더 떨어지게 되면
결국 미국이 무너질 때,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날갯짓을 하면 주변국들은 태풍을 맞이해 버리게 됩니다. 타격이 훨씬 크게 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미국발 리스크였지만 주변국들은 더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한국 같은 시장이 어찌 보면 이제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크게 힘들지만 반대급부로 오를 때는 정말 빠르게 급등하는 경향도 있어요. 난이도가 참 높은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즘 이제 미국 주식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우량주 투자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투자 전략, 좀 리스크를 크게 지더라도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시장 자체는 한국에게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되다 보니 현금 확보가 일정 정도 저는 준비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시장 자체를 전반적으로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예측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보통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투자 시장도 올라가요. 증시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다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은 유독 금 가격만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화폐 가치 하락을 염려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와 증시 침체를 이제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좀 해드리면서요. 지금 시장은 현금 확보, 그리고 환율 1,500원은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경향성은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그 가치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은 계속 치솟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에 관한 원화에 관한 가치가 얼마나 지금 현재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또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내부적인 리스크들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증시 이상 현상이다라고 하죠. 그 증시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안전자산에 관한 선호도도 계속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가 다뤘던 헤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표님은 일부의 현금은 가지고 있대. 관세 리스크를 받아가는 이런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의 일부의 매수의 기회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발빠르게 지금 조급하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인프라 정책 관련된 수혜 업종들은 앞으로 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시장이 불안하면 일단 100%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 그렇게 세상 일이 딱 칼로 자른 듯이 양단이 되던가요? 항상 어느 정도 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착한 면이 있고 다 중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딱 양단에서 보시기보다는 그런 경향성을 열어두고 현금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지, 시장이 어려운 것 같으니 모조리 현금 확보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목적지까지 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막상 시장이 개선되는 것 같을 때 진입을 하려고 하면 좋은 주식들은 이미 다 급등하고 잡기 어려운 자리까지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나 건설기계 같은 업종들을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을 통해서 리스크 조절을 하고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베팅을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감 시장 전략들을 한번 짚어보면서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한 줄평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시장 예측에 대한 거는 저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일기예보 예측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가 내릴 것 같다, 먹구름이 꼈다, 천둥번개가 친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가. 그럼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최소한 현금이라는 우산 정도는 챙기면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목적지까지 그냥 아예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우산을 챙기시고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고 주식 성공 투자라는 목적지를 위해서는 투자를 어쨌든 진행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끊임없이 좋은 주식들 발굴해 나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내일 오전 5시입니다. 이를 앞두고 하루 앞두고 투자자 예탁금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진입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좀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 양시장은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한 다음에 낙폭을 좀 그래도 줄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1% 넘게 내림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오후 들어서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우리 양시장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좀 반복하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양시장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약세장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두드러진 약세를 그리는 쪽 혹은 시장과 반해서 그래도 상승세를 그리는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애경산업입니다. 오늘 애경산업이 장중한 때 23%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애경그룹이 애경산업 매각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매각 대상은 애경산업의 경영권 지분 63.38%이고요. 애경산업의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829억 원가량이었던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 경영권에 대한 단순 지분 가치는 2,400억 원가량입니다. 여기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과 자산 가치까지 함께 더하게 되면 그 매각가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매각에 나설까? 바로 지주사의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부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4조 원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 비율도 엄청납니다. 2020년에 234%였거든요. 그런데 4년 만에 300%를 돌파해서 2024년 기준으로 32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됐을까요? AK플라자에다가 1,600억 원, 거기다가 제주항공에다가 2,600억 원이라는 현금을 출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한 참사가 작년 연말에 발생이 됐잖아요. 이 발생된 이후로 그룹주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그리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애경산업과 제주항공 지분은 담보로 현재 잡혀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여기에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마진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애경산업을 매각을 하고 차익분을 좀 상환을 해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K플라자, 제주항공과 같은 이런 핵심 주력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애경산업과 비주력 사업들을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5거래일 연속해서 약세를 그리면서 결국 오늘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8%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투자 의견은 홀드
트렌드로 그대로 유지를 좀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투자증권에서는 왜 좀 낮춰 잡았을까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2026년과 27년의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아서 당분간 상승세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됐다고 분석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선별적 제휴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슬라와 GM, 폭스바겐과 현대차와 같은 이런 자율주행 시대를 이끌어갈 고객사들과 잘 접촉을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20%에 불과한 점도 증권사에서는 꼬집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정책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중국과의 업체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이런 비우호적인 환경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인데요. DB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1,000원에서 19,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약세를 그리면서 결국 10년 내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자, DB 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 살펴보자면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1분기 매출을 2조 7,700억 원가량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가량 감소를 할 것이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56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가깝게 쪼그라들 것이라고 본 것이죠. 자, 특히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영업이익이 5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기대치보다도 더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수 소비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부진한 상황을 겪고 있죠. 비효율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폐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사업과 슈퍼 사업 성장률도 큰 폭으로 좀 꺾이게 되면서 실적 우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투자증권에서는 GS 리테일에 대해서 현재 주가 상승 모멘텀 공백기에 진입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로봇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SK 배터리 아메리카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5년 내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한껏 갖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품에 안긴 뒤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3%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요. 휴림 로봇과 SBB테크 등 이런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주에도 그 온기가 퍼지면서 장중한 때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군사장비 수출을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일 또는 3일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한화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다음에 오늘 장중한 때 8% 이상의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와 전기차입니다. 4월 3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5시에 미국에서 또 국가별 상호 관세율이 발표가 될 상황이죠. 자, 일단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서 프랑스와 스웨덴 판매 실적을 봤더니 3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또 2차 전지, 전기차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4% 안팎의 약세를 그리기도 했고요. 그중에서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지면서요.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낙폭이 더욱더 커져가는 시점입니다. 내일 있을 일정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대비를 한번 해보실 거고요.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들 바로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의 날을 앞두고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인사이트로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은 내일 일정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그러니까 내일부터 미국 외국산 관세율에 관한 25%의 관세가 부과될 거고요. 국가별 상호 관세율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직접 본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은 국내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업종별로의 등락률이 상당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숨 죽이기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의 조치도 필요할 텐데요.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내 대기업 4대 총수와 만남을 가지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에 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직 뚜렷한 방안책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증시에 관한 불안감들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기에 이전에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관세는 예외 없이 실행이 될 것이고 각각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부여할 것인지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정례 브리핑에서는요, 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호하고 있고 또 미국의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오늘이 그리고 만우절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시행을 했을 텐데 만우절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관세를 예외 없이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 시장에 폭풍과 같은 리스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수출 지표가 발표가 났고요. 이 수출 지표에서도 우리 시장의 리스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3월 달 수출 지표 저와 함께 뜯어보는 시간들 가져보시도록 하죠. 자, 이번 3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582억 8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난 대로 반등에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수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요. 이 증시에 관한 영향력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품목별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오늘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대 최대치의 그런 수출 품목보다는요. 지금 약간의 균열이 나고 있는 수출 품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액 추이는 사실 지난 월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그것을 수치적으로 따져보면은 130억 달러가 넘어가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일단 수출 자체가 반등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HBM과 같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가 많은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램 쪽에 관한 회복 역시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른 주요 수출품 살펴보자면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바이오 헬스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하면서 6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조선은 32억 달러 그리고 바이오는 의약품이 줄을 이었는데 14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각각 상승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 움직임이 있을 법도 하겠지만 사실 이 세 가지 품목 모두 다 트럼프의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을 지고 있는 품목이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리스크를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1% 증가를 했지만 그중에서 중국 수출은요 4.1% 줄었습니다. 그 양이 무려 101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측에서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 D램 기업을 육성 중이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중국
내에서 모든 반도체에 관해서 내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내수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좋지 않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쪽도 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벌써부터 수출량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요. 벌써 이제 미국에 관한 리스크들이 반영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2024년도 대미 자동차 수출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상대로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자동차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과연 지어질 경우에 이 수출액이 감소될 수 있다는 리스크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었는데 3월 자동차 품목의 대미 수출이 벌써부터 11% 감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 리스크가 벌써 지표에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물음이 있었지만 사실 산업부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 관세 리스크가 지표에 반영될 리는 없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불안감들이 만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경제를 살펴보면서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관세를 앞두고 또 이러한 수출 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 방향성들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넥스트 마켓을 통해서 이 수출 지표에 관한 분석들은요. 계속 이어갈 테니까 앞으로 저희와 함께 데이터적으로도 시장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던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의 헤드라인 3가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마이크로 스트레치즈에 관한 매도 리포트가 월가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뜯어보니까 게임스탑에 관한 대주주, 그러니까 지분율을 8%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뱅가드다라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뱅가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월가의 워렌 버핏처럼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우회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살짝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이더리움에 관한 하락세가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집 매매가 이제 다시금 재개됐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요. 온체인 지표상의 긍정적인 흐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열어볼 헤드라인은요. 스트래티지에 관한 매도 리포트인데요. 일단은 월가에서 나왔던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52만 8만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52만 8천 개다라고 한다면 하나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실제로 주식에 상장된 이후에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해왔습니다. 즉 기업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할지에 관해서 월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월가 분석가들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집을 넘어서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좀 부여받아야 하는 그런 측면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되는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이런 분석은요. 사실상 비트코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 리포트 자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자,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그래도 관세 리스크 앞두고 살짝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억 2천만 원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1,900달러 선까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현재 한화 기준으로는 270만 원 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1% 낙폭세 그려냈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도 1% 넘게 낙폭세 그려내면서 알트코인에 관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시장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